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윌리엄 리 지음. 책을 읽어봅니다. 세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인간의 정체성이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이 하나 추가되었다.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기보다는 통생명체라는 용어는 상호 이익이 되는 여러 종의 집합적인 유기체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가 통생명체인 이유는 우리 몸이 단일 개체가 아니라 몸의 표면과 우리 표면과 내부에 가득한 39조 마리의 박테리아를 포함한 대단히 복잡한 생태이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이 박테리아들은 규모가 엄청나다. 박테리아의 개체 수는 체내 세포 개수의 약 37조 개와 비등하며 어떤 책은 우리 인간에 비해서 9대 1로 보기도 하는데요. 비등하며 전부 합하면은 무게가 약 1.36kg으로 뇌의 무게와 맞먹는다. 박테리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해서 장의 화학물질과 위산도 이겨낸다. 의학계에서는 한때 박테리아를 해로운 질병의 매개체로 보고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박테리아 대부분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건강하게 지켜주고 심지어 행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총칭으로 불리는 이런 이로운 박테리아는 수동적 인 불법 거주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세포 조직과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생물학적 체계를 형성한다. 그 안에는 균바이러스, 고세균 등이 포함되지만 이 장에서는 박테리아에 관해 주로 다룰 것이다. 전 세계 연구원들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건강을 증진하며 궁극적으로 암 같은 질병 정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갈수록 많은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장 박테리아 중에서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 락토바실러스 람노소스, 바실러스 마이코이즈 같은 것들은 내분비 물질이나 호르몬의 기능을 하며 더 나아가 옥시토신, 세로토닌, 감마 아미노부티르산, 도파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방출하기도 한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기분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뇌 신호를 활성화한다. 어떤 박테리아는 당뇨병을 방지하는 대사산물을 배출하고 또 어떤 박테리아는 복부 지방이 늘어나지 않게 관리한다. 장 박테리아 중에 비피도수균은 장과 뇌 사이의 특별한 상호작용을 유도해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체의 박테리아는 혈관 신생, 줄기세포, 면역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호르몬, 성적인 기능, 사회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또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세포를 교란하고 감염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미생물군은 삶과 죽음을 가르고 심각한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좌우한다. 인간과 박테리아의 관계, 이롭거나 해롭거나 인간은 이 행성에서 박테리아와 함께 진화해왔다.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던 30만 년 전, 수렵채집 생활했던 인류 조상은 원시곡물, 견과, 콩류, 과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찾아 먹었는데 그 모두가 미생물의 번식에 필요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식재료였다. 인류의 원시 조상들은 박테리아가 우울대는 땅바닥이나 초목에 있는 먹거리를 손으로 채집해서 먹었기 때문에 뭔가 먹을 때마다 미생물도 등들어 섭취되어서 장으로 내려갔다. 기원전 1만 년경 최초의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이 수렵 채집을 벗어나서 경쟁에 의존하기 시작한 뒤로는 인류가 섭취한 음식은 채식의 기본이었다. 미생물의 먹이인 섬유질의 분포가 높은 식이 패턴과 박테리아가 풍부한 환경은 진화 과정에서 인간의 몸을 생존에 적합하게 만들어갔다. 인간과 박테리아 운명이 이처럼 밀접한 뒤얽혀 있었는데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인간은 박테리아가 우리 몸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고사하고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박테리아가 질병과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한 과학적인 발견이 보고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시작은 질병과의 관련성이었다. 실제로 미생물학 연구 초기의 박테리아에 관한 지식 대부분은 해로운 박테리아에 관한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그 길목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목숨을 마구잡이로 앗아갔다. 암흑 시대에는 장티푸스, 흑사병, 이질, 나병 같은 무서운 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목숨을 잃었다. 그 시대의 의사들은 그런 질병의 원인을 이론상으로만 예측할 뿐이었다. 박테리아가 비위생적인 환경 조건 때문에 확산되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더더욱 잘 몰랐다. 전 세계 대부분의 사회 권력에서는 집과 길거리에 사람들이 대소변, 산패한 음식, 해충들이 뒤섞이면서 박테리아들이 증식하고 확산하기에 최적 조건인 시궁창이 도처에 생겼다. 의학계에서 이와 같은 깨달음의 순간은 1861년 비인에서 임산부의 사망률이 급속히 높아지던 상황 속에서 나왔다. 어떤 특정한 산과 병동에서 아기를 낳은 뒤에 감염되어서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충격적일 정도로 많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 병동의 의사였던 잉나즈 제멜바이스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는데 숨진 산모의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들은 영안실에서 사망자를 검시한 뒤에 곧바로 분만실로 아기를 받으러 왔었다. 제멜바이스는 이런 의문을 갖는다. 산모의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이 의사와 함께 이동해서 그 다음 산모에게 전달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는 이런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낸다. 의사들이 영안실에서 사망한 임산부의 검시를 마치고 분만실로 가기 전에 살균제로 손을 씻도록 했던 것이다. 그 방법은 실제로 효과가 있어서 감염으로 인한 산모 사망률이 한 자릿수로 급락했다. 제멜바이스의 발견은 위생적인 의료 절차의 개발에 대단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 다음 번의 중요한 사건으로 조지프 리스트라는 의사가 손 씻기만으로는 불충분하여 모든 수술 도구를 살균제로 소독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렇게 되면서 수술 이후에 궤제가 생기는 일이 줄었다. 이와 같은 혁신으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병실, 수술실, 진료실에서 위생과 소독의 높은 기준이 마련되어 지금껏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해왔다. 하지만 그런 조치로 예기치 않았던 결과가 나타났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박테리아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박테리아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더 널리 확산된 것이다. 그 결과로 세균을 기피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런 분위기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 대부분은 가능한 모든 것에서 박테리아를 씻어내고 멸군하고 피하면서 자랐다. 세균은 해롭기 때문에 항생물질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공공보건과 대중의 의식에 스며들었다. 살균제, 손소독제, 항균 비누는 가정 상비품이 됐다. 식품 생산 과정에서 살충제, 살균, 가축에 쓰는 항생제가 널리 퍼지면서 모든 것에서 세균이 사라져갔다. 사실 항생제 혁명은 현대 의학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세균을 없앨 수 있는 힘을 전 세계의 의사, 병원, 보건소 손에 쥐어주면서 과거에 엄청난 위력을 행사했던 전염병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과학은 조용하게 반직관적인 사실을 밝혀왔다. 일부 박테리아는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이로운 기능을 한다. 1907년에 저명한 러시아 출신의 동물학자 일리아 메시니코프는 모든 박테리아가 유해하다는 통설이 잘못된 것일지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프랑스에서 콜레라가 널리 유행했던 1892년에 메시니코프는 페트리 접시에 박테리아들을 섞어놓고 관찰해서 콜레라의 성장을 촉진하는 박테리아도 있지만 놀랍게도 콜레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박테리아들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면서 이는 이런 박테리아를 먹으면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는다. 또 어떤 사람은 척박한 시골 환경에서 가난해서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장수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불가리아의 코카서스 산맥에 사는 농민들은 100년 이상을 살았다. 그런 곳의 나이든 주민들은 불가리아 유성기라는 박테리아 같은 발효 요구르트를 마신다는 점을 관찰했다. 메시니코프는 장수의 비결 중 하나는 건강한 박테리아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주장의 정당성은 역사로 입증되었으며
그는 면역학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로 천구백팔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과학. 오늘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의학 연구에서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분야로 받아들여진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대단히 빠르게 성장 중인 연구 분야다. 2000년에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논문이 고작 74편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96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 분야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핵심을 몇 가지만 추린 것이 불가능하다. 인체의 박테리아와 관련한 부분의 백과사전을 전부 다시 써야 할 정도이며, 이 새로운 지식은 건강과 관련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물론이고 의료 관행과 공공보건 정책, 그리고 음식, 건강보조제, 조제약, 진단, 검사 업계에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에 기초해서 몸에 이로운 음식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고 있다. 음식과 관련된 박테리아는 건강에 이로운 박테리아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소개할 것이다. 식품 영양과 인체라는 대단히 복잡한 분야를 이처럼 의도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독자들이 박테리아의 분류와 메타게놈의 과학적 사실에 머리가 혼란해지는 일이 없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전 처음 동물원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있는 모든 동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속속들이 읽고 외우기보다는 동물들의 주요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듯이 지금 다루는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설명도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박테리아들의 이름은 주로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발음하기 힘들고 잘 외워지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이름에 익숙해져야 한다. 박테리아들은 사실 우리 몸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 이름이 앞으로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액티노박테리아, 박테로이데스, 락토바실러스, 퍼미큐티스, 프로테오박테리아, 이런 이름이 이 책에서 접할 박테리아인데 이 정도는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박테리아 종류는 10억 가지 이상이다. 대부분은 인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은 그래도 진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인체로 들어와서 번성하게 되었다. 장 박테리아 종류로 알려진 것은 1000종 이상이다. 입속에서도 5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발견됐으며 한 사람의 입속에는 일반적으로 25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거주한다. 침 1mm에는 구강 박테리아가 많게는 1억 마리나 있다. 한 번 꿀꺽 삼키는 침 속에 일본 도쿄의 수도권 인구 3,700만보다도 3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박테리아. 미국 국립보건원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어 2008년에 인간 마이크로바이옴의 신비를 밝히겠다는 목표에서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2012년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에 242명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박테리아를 정리한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각 자원자들의 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군데 조사했다. 조사한 신체 부위는 입, 코, 피부, 장, 생식관 등이었다. 조사 결과 신체에서 발견되는 위생물의 다양성에 개인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수와 다양성이 아주 크게 달랐을 뿐 아니라 한 사람 몸에서도 부위에 따라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들의 현격한 차이가 났다.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박테리아군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경우도 있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은 건강의 중요한 특징이다.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박테리아 생태계의 다양성은 건강을 지키는 힘과 더 효과적인 협동체계를 조성한다. 우리 몸의 박테리아가 더 많고 다양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진다. 근방에 많은 종의 생물이 어울려 살면서 번성하는 화려한 산호초처럼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를 용인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절묘한 균형에 좌우되는 생태계이다.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예를 들면 장을 통과하는 음식을 처리하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도 인체에 영향을 준다. 그런 물질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짧은 사설지방산이 있다. 단세지방산. 이 식물에서 나온 섬유질
박테리아가 분해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건강에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항염 작용을 해서 장은 물론이고 몸 전체적인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몸에서 포도당과 지질의 물질 대사가 더 잘 되도록 돕는다. 또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관 신생을 촉진하며 줄기세포에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4가지 방어체계를 아우른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기 때문에 몸에 위롭다고 여겨진다. 짧은 사슬 지방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는 프로피온산염, 부티르산염, 아세트산염으로 모두 몸에서 고유의 역할을 맡는다. 예를 들어서 프로피온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고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플라크가 동맥에 침착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화력을 높인다. 그리고 면역세포도 활성화한다. 부티리산염은 대장에 있는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며 대장의 건강을 도모하고 덧붙여 항염작용도 한다. 또 혈관 신생을 자극해서 상처 치유를 돕고 줄기세포가 여러 다른 장기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아세트산염은 말도 조절로서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이 분비를 촉진한다. 그 밖의 마이크로바이옴 대사 산물들도 건강에 보탬이 된다. 가령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이라는 박테리아는 장줄기세포의 항염작용을 자극하는 대사산물로 만든다. 이 대사산물은 장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장이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약하고 매콤한 발효 음식인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이 있어서 A형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는 박테리아 대사산물이 생성되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리그나는 프리바이오틱스 리그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식물성 폴리페놀이다. 리그나는 장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엔테로디올과 엔테로락톤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을 만든다. 이 물질들은 유방암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크레졸과 히프르산도 장에서 생성되는 대사산물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는데 초콜릿을 먹으면 그 작용이 더 강화되기도 한다. 일선 핀란드 대학교 연구원들은 통곡물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박테리아들이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대사산물인 인돌프로피온산을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측면도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서 일부는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물질 생성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령 디설포비브리오라는 박테리아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화합물인 황화수소를 만든다. 황화수소는 하산이나 온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로 인간의 장에 대단히 해롭다. 보통 장의 내벽은 음식과 찌꺼기가 장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뚫린 것이 없이 막혀 있지만 디설포비브리오가 만든 황화수소는 장 내벽을 손상시킨다. 그렇게 되면 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장 안의 음식물과 소화 찌꺼기들이 장 밖으로 새어나오기 쉽다. 새어나온 음식물 입자들은 장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처리하거나 심하게는 대장염을 일으킨다.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대변에서 황화수소를 만드는 박테리아가 검출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위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특히 피부와 체강에 많다. 건강에 유익한 박테리아는 치아, 잇몸, 혀, 현두선, 코, 폐, 귀, 성기 그리고 장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 밑에 남짓 긴 관인 소화관은 길게 펴놓으면 B컵, 트럭 2개 정도의 길이가 된다. 소화관은 입에서 시작해서 항문에서 끝나며 그 사이에는 위, 소장, 대장이 있다. 대장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밀집해 있는 구역 중의 하나다. 대장 내부는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전부 둘러싸여 있어서 장이 보호된다. 이 점액질이 우리가 섭취했을 하거나 소화 과정에서 생성된 유해한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끈적끈적한 것이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분만 시에 아기의 머리가 산들로 빠져나오면서 아기에 옮겨가는 것이라고 배웠다. 자, 질 박테리아가 아기의 입술을 닫고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장에 기생하게 된다는 이러한데, 그런데 자궁이 멸망한 상태라는 초측은 번복된 지 오래다. 이제 임신 중에 건강한 박테리아가 엄마의 몸에서 태아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있다. 9달 동안의 태아를 둘러싸 보호하는 향수뿐만 아니라 태간에도 박테리아가 있으며 이 박테리아들은 태아의 몸에서 발달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과 미래의 건강에 기여한다. 물론 태아가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도 산도를 통과할 때 박테리아가 아기에게로 이동한다. 아기가 태어난 뒤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드는 데 엄마가 기여하는 건 끝나지 않는다. 신생아들은 태어난 즉시 엄마 품으로 들어가서 피부를 맞대며 지낸다. 맨살이라 하면서 아기는 박테리아와 접촉한다. 이후에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아기에게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전달된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의사들이 의대에서 공부할 때는 모유는 멸군 상태라고 배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제는 잘 알려져 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엄마의 면역 체계에 있는 수지장 세포라고 불리는 특별한 세포가 엄마의 장에 있는 박테리아를 림프관을 통해 저절로 보낸다. 그 말은 아기의 장으로 들어갈 건강한 이러한 박테리아가 모유에 잔뜩 들어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영아의 장 박테리아의 30% 가까이는 엄마의 모유에서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10%는 젖꼭지를 빨 때의 피부 박테리아를 삼키면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출생 직후에 노출된 환경에서 온다. 아기가 하루에 모유를 보통 800ml 정도를 마시기 때문에 24시간마다 최대 1000만 마리의 박테리아를 삼키는 셈이다. 그렇다면 출생을 둘러싼 시기에 엄마나 아기에게 항생제를 투여되었을 때 어떤 전체적인 영향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엄마의 몸속에 있는 건강한 유익한 박테리아를 감소시키거나 분만할 때, 젖을 먹을 때 이런 좋은 박테리아가 아이에게 잘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분유를 먹고 자란 아기들은 최소한 생후 6주 이상,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들과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현격한 차이가 난다. 아기가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장에 들어오는 음식의 박테리아와 프리바이오틱스가 바뀌면서 장의 미생물군도 다시 바뀐다. 3세 즈음에는 평생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미생물들의 기본 바탕이 형성된다. 모든 연령층에 걸쳐서 3세에서 100세 이상의 사람까지 건강 관련 문제가 전혀 없고 중대 질병 가족력이 없는 기막히게 건강한 1095명을 조사한 연구에서 공동부모를 이루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젊은이들과 노인들 모두 거의 똑같았다. 의학계는 현재 항생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시틀린 바에 직면해 있다. 나도 의사이기 때문에 항생제의 가치를 알고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할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해 최근 많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은 이로운 친구들을 죽이는 데 따른 결과에 대한 교훈을 준다. 의사라면 누구든지 인턴 시절에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기원의 감염 사례를 봤을 것이다. 그런데 클로스트리디움은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이 아니라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의 일부다. 클로스트리디움은 장 박테리아 일종이지만 다른 박테리아에 의해 억제되어야만 지나친 증식을 막을 수 있다. 환자에게 클리다마이신 같은 항생제를 투여하면 때로는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리 균이 과잉 증식해서 장 속에서 소동을 일으킨다. 심한 설사, 열, 경련, 장 천공과 출혈처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합병증을 유발한다.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건강을 지켜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은 음식 알레르기,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의 발병이 증가하는 의문스러운 상황의 원인이 장 박테리아 변화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의문이 풀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자, 이렇게 먹는 음식을 활용하는 것이 많은 그 방법의 하나이다. 남용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